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국제 우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편은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우편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합, 그 다음에 별납제도, 그 다음에 수취인 부담 이런 제도들도 겹칠 뿐만 아니라 등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는 40페이지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만국 우편 연합 UPU죠. UPU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UPU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게 나올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UPU 안에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은 이제 총회가 있죠. 총회. 자,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리이사회, 그렇죠? 관리이사회. 그 다음에 우편 운영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사무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조율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 사무국. 자, 이렇게 있습니다. UPU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관리이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숙지를 해주시고, 관리이사회 같은 경우는 41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41개국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편 운영이사회는 40개국입니다. 40개국.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죠. 소재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위스 베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4년마다 개최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4년을 2년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이사회를 41개국이 아니라 우편운영이사회와 헷갈리게 40개국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국제사무국의 위치를 독일, 베를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UPU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인 APPU에 대해서도 또 겹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오네요. 바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40개국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41개국이라고. 우편 운영이사회가 40개국입니다. 자,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맞죠? 4년마다 개최, 맞습니다. 우편 이사회는 40개국, 맞습니다. 스위스 베른, 맞죠? 사무총장의 주의를 받는다까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숫자 노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UPU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절한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어떤 의결기관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자, 관리이사회 있죠. 자, 그 다음에 우편 운영이사회. 집행이사회는 못 봤죠. 집행이사회가 아니라 국제사무국이죠. 그렇죠? 국제사무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 베른에 위치해 있다. 41개국, 40개국 됐습니다. 다음 화폐 단위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제준비통화인 달러가 아니라 SDR이라고 하죠. SDR. 교재에 보시면 이제 약자까지 나와 있고, 이 SDR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안정된 국제통화 기준입니다. 안정된 통화입니다. 통화. 쉽게 얘기해서 돈이란 얘기죠. 자, 이런 거 어느 특정 나라의 그 화폐 단위로 해버리면은 그 나라의 화폐 그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금액 만든 겁니다. 화폐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걸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SDR이고, 안정된 통화고, 그 다음에 국제통화 기준이죠. 기준 통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적절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달러가 아니죠. 그래서 2번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은 공용어죠.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죠. 불어죠. 불어. 그렇죠? 그럼 영어는 아예 사용을 안 하냐? 영어는
업무용으로 불어가 아니라 불어는 무조건 가능하고 업무용으로 영어만 추가적으로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기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영어, 불어는 일단 주가 되고 영어는 그 보조적인 업무용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약문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자 불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불어입니다. 불어. 왜냐면 이때는 이걸 만들었을 시기가, 이런 만국우편열을 만들었을 시기가 불어가 더 강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의 어떤 영어권 문화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영어가 기준이 됐겠죠. 근데 그 당시 이걸 만들었을 때는, UP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불어가 더 기준이 됐기 때문에 불어가 기준이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변함없이 쭉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용으로 영어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지만 UPU 기간에는 여기 국제사무국까지 4개고, 요 집행이사회는 어디 있냐?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불어가 기준이 된다. 있습니다. 다음 3번이죠. 자,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연합 우편연합 APPU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APPU죠. APPU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총회가 있죠. 총회 똑같이 있습니다. 또 총회도 4년마다 개최가 되죠. 총회도. 자, 그래서 그 UPU도 그렇고 APPU도 그렇고 똑같이 총회는 4년이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둘 다 4년인데 나올 건 사실 없습니다만, 나온다고 한다면 뭐 UPU는 4년이고 APPU는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3개가 있죠. 3개. 그래서 집행이사회.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집행이사회. 그러니까 집행이사회 2번에서 보셨던 집행이사회는 APPU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우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우정대학. 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사무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집행이사회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회의가 개최되고 이사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우정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이 목적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사무국 같은 경우는 뭐 집행이사회의 어떤 관리를 받죠. 그죠? 감독을 받고, 그 다음에 소재지가 어디냐? 방콕이다. 방콕.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콕. 자, 조금 더 추가시키자면 집행이사회의 관리를 받는다.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 감독의 감독 받는다는 사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면 그 UPU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무국하고 같이 스위스 베른에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입니다. 근데 요 APPU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 마닐라에 있죠. 마닐라.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근데 사무국은 방콕에 있다라는 거죠.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닐라. 마닐라에 있고, 그다음 UPU는 스위스 베른. 사무국만 방콕에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또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APPU를 기억하기를 마닐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콕이다 아니라 마닐라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틀리는 거죠. 실제로 또 잘못 외우신 분들은 방콕이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닐라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뭐 우정대학 같은 경우도 방콕에 있습니다. 자, 방콕만 적어드릴까요? 방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문제 보실까요? 자, 문제 보시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년.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을 제시할 때는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1년마다 개최되는 데는 집행이사회밖에 없죠. 그렇죠? 뭐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계속성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이사회를 1년마다 개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1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총회는 4년마다 개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나서 보셔야지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주장창 보고만 계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자, 요런 걸 보셔야 됩니다. 요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4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PPU입니다. 총에 다 있습니다. 집행사에 있죠. 우편 운영이사회가 없네요. 그렇죠? 운영이사회. 자, 운영이사회가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이사회는 운영이사회는 4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관리이사회는 41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 좀 감이 오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챕터입니다. 자, 이쪽에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우편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취급 속도에 따라서는 특수 취급 우편물과 보통 우편물로 나뉜다? 자, 맞습니까? 아니죠.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취급 속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비우선으로 할 것이냐. 비우선이라는 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을 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빨리 보내는 것들. 그렇죠? 빨리 보내야 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LCN의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이라고 했는데 인쇄물이 아니죠. 항공서관이죠. 항공서관. 항공서관. 그다음에 AON은 죄송합니다. 소형 포장물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 있다. 맞죠? 3번이죠. 3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통상 우편물을 취급 속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취급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내용물로 구분하고 있죠. 내용물. 그렇죠? 취급 속도가 아니라 내용물. 그러면 취급 속도는 뭐냐?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면 되죠. 그래서 내용물을 기준으로 어떤 내용물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수험생 여러분 중에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랬지만 뭐냐면 요 LC라는 것하고 AO라는 것이 LC라는 것의 어떤 약자가 뭐냐라는 것과 무슨 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AO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겁니다. 이걸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이걸 리모컨을 왜 리모컨이라고 하냐라고 사실 생각하시지는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LCN이 속해져 있는 것들이 무언지, 그다음에 AO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LC의 약자는 뭐며 왜 이런 표현을 쓰며 왜 불어로 표기가 돼 있으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LC라는 것은 이제 LC하고 AO라는 것의 구분은 이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구분되어 있는 거 안에 목록이 뭐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것 뿐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C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지다. LC는 그냥 적어드릴까요? 자, LC는 그냥 편지다. 편지 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이죠, 종이. 그 다음에 AO는 편지가 아닌 겁니다. 편지가 아닌 거, 그렇죠? 편지 이외의 것들, 편지 이외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LC는 편지다, AO는 편지가 아닌 것들. 두 가지를 구분했고 사실 별 얘기도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죠. AO만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죠. 국제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제 소포는 발송 수단에 따라서 항공 아니면 선편이다. 왜 그렇죠? 항공 아니면 선편 말고는 국제로 보낼 수가 없죠. 여기서 이메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공 소포와 선편으로만 구분하고, 그 다음에 1번은 맞는 얘기죠. 서류용 특급 우편물은 서류용입니다. 서류용.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비서류용이 있죠. 그래서 발송 시에 이용하는 번호가 EU가 아니죠. 유럽연합이고 요거는 EE입니다. E. 그렇죠? EE가 돼야겠죠. E. 그다음 요거는 EM으로 시작하는 주소 표기가 돼야 된다. 자, 그다음 국제 소포는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이다. 기록 취급을 하죠. 모두. 자, 그래서 차이가 되는 거 요 EU. 뭐 U라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옳은 걸 찾으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가만 보면 또 상식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같은 거 당일 특급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당일 특급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섰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특정인에게 보내는 필서, 타자한 통신문으로 봉합한 통상 우편물 맞죠? 그다음에 법규를 위반한 엽서, 소형 포장물, 항공 엽서 및 인쇄물. 자, 그다음에 멸실성 생화학 물질 및 방사성 물질에 적인 우편물. 자, 중량이 3kg? 아니죠. 3kg가 아니라 2kg입니다. 2kg. 2kg. 됐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말 바꾸기. 그게 다음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버거우시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2kg입니다. 2kg. 됐습니다. 섰장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국제통상 우편물 중 우편엽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제엽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제엽서도 사용 가능하죠. 사제엽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단정 짓는 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사제엽서는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없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앞쪽 위쪽에 앞면 위쪽에는 포스트카드 또는 카르테 포스테이라고 읽나요?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뭐 요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아니죠. 영어가 기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맞고 앞면 우측 반은 통신문을 기재할 수 없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업무 지시나 그다음에 이제 업무의 활용 공간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활용 공간을 놔뒀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사제엽서 가능하다. 가능한데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도 계속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다도 넣으시고 기본서에다도 넣으시고 중요한 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서를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이 기본서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만드는구나 이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구나 라는 걸 문제풀이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단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5번입니다.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적절한 거. 자, 섰장 외부에 IM, PR, IM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건 섰장 외부가 아니라 인쇄물인데 인쇄물. 섰장이 아니라 인쇄물에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물. 물론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printed paper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근데 printed paper로 썼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글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항공서가는 1kg 이하의 물품만을 넣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넣을 수 없다. 자, 1kg이 아니라 5g 이하입니다. 5g 이하. 그리고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항공서간 안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의 최대重量은 10kg 아니죠. 10kg 아니고 5kg입니다. 5kg. 자,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내용품이 300 SDR. 아까도 보셨죠? 국제 통합니다. 이하의 경우에는 세관 표지 CN22 맞습니다. CN22. 그러면 300 SDR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관 표지 똑같습니다. 세관은 맞는데 표지 CN23을 가는 거죠. 그래서 300 SDR을 기준으로 CN22냐 23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자, CN23, 22 뭐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되나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무조건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4번만 맞네요. 4번만 됐습니다. 5kg인 거 항공서관 안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6번입니다. 6번. 자, 항공서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항공서관은 기본적으로 세계 지역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 다르지 않죠? 단일 요금입니다. 단일 요금. 단일 요금으로 가셔야겠죠? 하나의 요금이다. 등기 취급은 불가능하다? 등기 취급이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표 위에 물품을 붙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
그럼 답이 3번이네요. 그렇죠? 넣을 수 없다는 거 3번이고. 한 매의 종이를 접어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 정사각형 봉합엽서 형태이다. 자,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근데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도. 그래서 요 말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오각형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겠죠.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쓰는 용도라고 해서 요거를 펜 이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펜의 용도는 가능하죠. 이것처럼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직사각형으로 정확하게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도형들 뭐 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7번. 자, 관제항공서관.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지방우정청장 승인 후 조제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관제 같은 경우는 지방우정청장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행. 관제. 그렇죠? 정부가 발행. 그다음에 정부가 발행하며 써 있네요.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가 가능하다. 자, 증표 인쇄 불가 가능하다고 써 있죠. 2번이 맞고 바탕은 연청색. 자, 맞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1번하고 2번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고 지방우정청장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뭐 직원이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이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8번이죠. 자, 엠백에 대한 얘기인데 우편자료 배달. 우편자료 배달은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그 자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을 넣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물품을 넣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의 제한 중량이 10에서 30kg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플러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은 2kg 이하라는 거. 2kg 이하다. 자, 기억해 주시고. 등기는 취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 자, 등기 자체는 취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제한되어 있죠.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제한되어 있죠. 자, 제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소 표기상 중량은 100g 단위로 절상 표기. 자, 요거는 국제소포 우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제소포 우편물에 대한 얘기죠. 자, 통관 대행 수수료는 2,500원 징수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이번에 등기는 취급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 속달이나 배달 통지는 가능하다. 요거는 뭐냐 교재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3번. 이건 이제 아예 다른 얘기죠. 국제소포 우편물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편자료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물품들은 2kg 이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죠. 자, 국제통상 우편물 중 인쇄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종이 판지 및 기타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의 2부 이상 맞습니다. 2부 이상 동일 사물 생산된 복사. 그다음에 5kg까지 가능하죠. 소설 원고와 신문 원고 필수 악보는 인쇄물로 취급한다. 자, 이런 거 뭐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쇄물로 취급한다. 자, 통신물 성질의 서류를 동봉할 수 있다. 자, 개인적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또 안 되냐? 시사적인 것도 안 되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들, 그것도 안 됩니다. 역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시사적인 것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 동봉할 수 없다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것들만 있네요. 외우셔야 되는 것들만. 자, 다음입니다. 10번이죠. 자, 국제통상 우편물 중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중량 제한이 3kg다. 2kg죠. 2kg. 끝났네요. 2kg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표 우편물과 성질이 같으나 중량이 가벼운 상품이나 선물 방송 시. 맞죠? 현실적인 얘기죠. 소포와 구분되는 것은 중량으로 제한이 많이 돼 있죠. 자,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내부 외부에 동봉한 송장 첨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요걸 조금 인쇄물하고 좀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쇄물과 비교. 자, 인쇄물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이제 9번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인쇄물. 근데 거기서는 현실 그 개인적인 통신물도 안 됐고 시타적인 것도 안 됐었는데 여긴 개인적인 게 된다라는 거. 즉 소형 포장물에는 인쇄물에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통신물의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의 차이 가지고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소형 포장물에 대해서 서류 동봉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면 또 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간단하게 됐습니다. 다음 11번. 국제 우편물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죠. 자, 공인된 기관에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 전용의 녹음물과 특수 종이 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부가 요금까지 모든 요금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요금이 면제가 되는데 항공부가 요금은 제외입니다. 제외죠. 얘는 제외입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면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7kg까지 중량 제한이 있다. 제가 이거 기본서 가지고 그 학습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제한이 큽니다. 중량 제한이 7kg 가장 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증서도 포함 불가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우표 같은 거 안 되는 거죠. 우표는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자,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건 돈이 아니라 우표나 이런 것들입니다. 우표나 이런 것들. 자, 뭐 요금, 인형, 증지 이런 것들. 증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12번. 국제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섰장, 통화 등 모든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에 해당된다. 자, 국제소포 우편물에 대한 것은 얘네들 이외의 것들이죠. 이외의 것들이 포장한 우편물에 해당하는 거죠. 섰장과 통화 이런 건 아닙니다. 섰장과 통화는 아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 서류도 동봉할 수 있다. 이거 어디였죠? 이거 소형 포장물이었죠. 소형 포장물. 그렇죠? 소형 포장물.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소포는 기록 취급하며 항공, 배달 통지, 특수 취급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배달 통지도 가능하고 항공도 가능하고. 자, 중량은 10g 단위로 절상한다 그랬는데 10g이 아니라 100g이죠. 100g. 그렇죠? 100g.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어떤 문장의 형태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도 종종 있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숫자들 그 다음에 그 이것과 이것 두 항목이 있다면 두 항목 사이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것들 이런 데서 또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포장물이라든지 인쇄물 얘네들을 비교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